우리는 지금까지 쓸데없는 그리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안 되는 문화적인 열등감을 엄청 갖고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우월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본문 내용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열등감이 사라지게 될 테지만 여기서 맛보기로 본문에서 다루지 않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 가장 많이 드는 예는 청자나 백자와 같은 그릇입니다. 이 그릇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 내리면 좋을까요? 어렵게 말할 것이 없이 청자나 백자는 근대 이전까지 인류가 가졌던 그릇 가운데 가장 좋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릇의 종류는 아주 거칠게 나누어서 토기, 도기, 자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기와 자기를 붙여서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가운데 자기가 가장 우수한 그릇입니다. 자기는 고령토를 주성분으로 하는 자토, 즉 카올린으로 그릇을 빚어 1300도의 고온에서 구워서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왜 훌륭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하려면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간추려서 말하면 그릇으로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의 면에서 청자와 백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주 단단하면서도 얇고 그래서 가볍습니다. 그 때문에 표면이 무늬가 반투명처럼 보이기도 하고 두드리면 경쾌하고 맑은 소리가 납니다. 단단하고 강하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실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쓰기에 편하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렇게 구운 자기 위에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문양이 그려집니다. 이런 기술 가운데 고려청자의 상감 기법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려청자나 조선 백자 같은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을 아름답고 가볍게 만들어 쓰기 편하게 구울 수 있는 기술은 당시 고려시대로서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워낙 출중한 기술이라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국과 한국의 지역에서는 우선 자기의 원료로 들어가는 자토를 발견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흙은 주성분이 카올리나이트라 하는 것인데 순수한 것은 1700도라는 엄청난 고열도 견디는 대단한 흙이라고 합니다. 온모나 석영 같은 다른 성분이 섞여 있을 때에도 1300도 정도의 고온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자기는 무엇보다도 이 흙을 써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흙을 못 찾았으니 자기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유약 만드는 일도 쉬운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유럽에서 자기를 처음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바트고 역시 유약 만드는 일에 아주 애를 먹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다음에 그릇 위에 아름다운 문양을 장식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운 대단히 예술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모아져 청자나 백자 같은 세계 최고의 그릇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민족은 당시 중국인과 한국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릇과 관련해서 유럽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런 자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자기는 너무나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갖고 싶지만 자기들은 만들 수 없으니 유럽인은 수입에 쓰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는 중국의 도자기를 무진장 수입했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자신의 명예나 부를 자랑하려면 적어도 자기 저택의 한 방을 중국 도자기로 꽉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도자기는 유럽 귀족들이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릇을 수입할 수는 없겠지요. 수입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로우니 당연히 스스로 제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청자나 백자를 만드는 흙을 찾지 못했고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몰랐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1300도의 불에도 견디는 고령토를 찾지 못했고 그것을 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수준 높은 자기로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1700-900년 독일 작센 왕국의 수도였던 드레스덴 근교에 있는 마이센이란 도시에서 요한 베트거라는 연금술사가 도자기 만드는 일에 성공합니다. 서양 생활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일 터인데 그릇은 바로 이 음식을 담아놓는 용기라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베트거가 자기를 처음으로 만든 일은 서양 자기사의 시발점을 이루게 됩니다. 서양의 도자기 기술은 그 뒤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이젠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서양 그릇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릇은 대부분 서양의 기술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서양의 기술로 만든 그릇을 쓰고 있지만 그 기술의 원천은 동양 혹은 좁혀서 중국 그리고 한국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볼까요? 세계적으로 비싼 그릇 가운데는 덴마크에서 만든 노열 코펜하겐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그릇의 문양을 볼까요? 이 문양은 청화백작 꽃무늬인데 이 문양이 중국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만드는 기술도 전적으로 중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지금의 사정이 어떻든 이런 최고급 그릇을 우리는 고려조, 그러니까 12세기나 13세기부터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고려조의 한국인은 그릇만 청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물품 가운데 많은 것을 청자로 만들어 썼습니다. 청자를 하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귀화까지 청자로 만들어 썼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왕궁처럼 특별한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사정이 어찌됐든 건물 귀화에까지 청자를 썼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유럽은 어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럽은 18세기 초엽에 와서야 이런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는 청자 외에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인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항상 서양에 뒤져 있었고 지금도 계속 뒤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양에 뒤진 것은 그네들이 과학 문명과 산업 문명을 일으킨 때부터이니까 불과 2에서 30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세월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이 상황은 얼마든지 다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문기와 관련해서 한국인이 생산한 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골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아도 그 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을 통해 전체를 보려는 것이지요. 사실 전체 문화 가운데 일정 부분이 아니라 한 가지만 보아도 그 문화의 전체적인 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대에 최상의 예술품이 하나라도 나왔다면 그것은 당시의 문화적 수준이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란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갑자기 훌륭한 예술품이 나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떤 문화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현재 그 문화가 처한 수준의 작품만을 배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나라가 문화가 전반적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면 그런 문화에서는 최고의 예술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백제의 유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1993년 발견된 금동 향로를 보면 당시 백제의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그 향로의 수준만큼 올라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화가 별 볼 일 없는데 그런 세계적인 작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동 향로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기에 백제에는 지금 일본 교토의 강릉사에 있는 미륵 방가사유상과 같은 절세의 예술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제 문화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런 소수의 유물을 보고서 백제 문화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국 문화 가운데 문기와 관련된 유물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유물들을 통해 우리 전통 문화가 지지고 있던 전반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문기를 알기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본 그릇과 같은 하드웨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은 주로 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책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아니,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이 바로 문화 그 자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그러한 책을 중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기적인 문화를 중시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책이 중심이 되는 우리 문화 순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